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샤시비살 김과장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런데 김과장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증권 앱을 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빠졌어요. 어제까지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4천 원입니다. 하루 만에 거의 4% 날아갔습니다. 김 과장은 비트코인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코인은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주식도 안 합니다. 환율 리스크 싫다고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만 샀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괜찮은 주식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스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 기사 제목, 비트코인 7만 달러 붕괴 직전. 두 번째, 스트래티지 평가 손실 5조 원 돌파. 세 번째, 마이클 버리,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 김 과장 머리가 하얘집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왜 내 삼성전자가 빠지지? 스트래티지가 뭔데? 마이클 버리는 또 누구야?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나스닥으로 이어지고 그게 외국인 매도로 연결돼서 코스피 폭락. 무슨 소리죠?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가상화폐가 떨어지면 왜 서울에서 반도체 주식이 무너지는 겁니까? 2026년 2월 5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얼마를 팔았는지 아십니까? 5조 200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예요. 코스피 역사상 단 하루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2조 6천억 원, SK하이닉스 1조 3,800억 원, 둘이 합쳐서 4조 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6조 7천억 원어치를 받아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죠. 근데 지수는 3.86% 폭락했어요. 시가총액 25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김 과장 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코인 안 했습니다. 미국 주식 안 했어요. 그냥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비트코인 7만 달러가 무너지면 서울의 삼성전자가 같이 무너지는 그 연결고리 말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비트코인 하락이 어떻게 여러분의 삼성전자까지 연결되는지 그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글로벌 위험자산 동반 약세라고 한 줄로 끝내버리잖아요. 그 한 줄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특히 오늘 다룰 내용 중에 왜 71만 개라는 숫자가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 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하나가 무너지면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같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영상 끝나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 아, 이래서 빠지는구나가 보이실 겁니다. 영상 후반부에 마이클 버리가 경고한 죽음의 소용돌이 시나리오와 그게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한국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 수요일 밤 8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입니다. 샤시비살 김 과장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증권 앱을 열었어요. 삼성전자가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16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4천 원이에요. 하루 만에 거의 4% 날아갔습니다. 김 과장은 비트코인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코인은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주식도 안 합니다. 환율 리스크 싫다고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만 샀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뉴스를 찾아봤어요. 비트코인 7만 달러 붕괴 직전. 스트래티지 평가 손실 5조 원 돌파. 마이클 버리,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 김 과장 머리가 하얘집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왜 내 삼성전자가 빠지지? 스트래티지가 뭔데? 마이클 버리는 또 누구야?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 나스닥으로 이어지고 그게 외국인 매도로 연결돼서 코스피 폭락. 솔직히 와닿지 않아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가상화폐가 떨어지면 왜 서울에서 반도체 주식이 무너지는 건데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2026년 2월 5일
목요일, 김 과장이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외국인 코스피 5조 원 순매도 역대 최대 5조 200억 원입니다. 여러분, 5조 200억 원이에요. 코스피 역사상 단 하루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판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만 2조 6천억 원 팔렸어요. SK하이닉스 1조 3,800억 원, 둘이 합쳐서 4조 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뭘 했냐? 6조 7천억 원어치를 받아냈습니다.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예요. 개인들이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산 거죠. 근데 지수는 어떻게 됐냐? 3.86%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 250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한 거예요. 김 과장이 회사 책상에 앉아서 계좌를 열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빠졌어요. 15만 원도 깨졌습니다. 이틀 만에 6% 넘게 날아간 거예요.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대리, 저도 삼성전자인데 왜 이러는 거예요? 최 과장, 제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김 과장 같은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코인 안 했습니다. 미국 주식 안 했어요. 그냥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일이 바다를 건너 서울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7만 달러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대체 뭐길래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드는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6년 2월 4일 기준 76,514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죠. 장중에 72,94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하루 만에 거의 3% 폭락한 겁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9억 3,5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7만 달러가 중요하냐?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있어요. 스트래티지. 예전 이름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던 회사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냐? 71만 개입니다. 여러분, 71만 개예요.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산 평균 가격이 76천 달러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라고요? 76,514달러. 거의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지금 손익분기점에 딱 걸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요, 손실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손해보면 그건 그 회사 문제 아니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샀는지 아십니까?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 회사 가치가 오르고, 회사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또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이런 무한 루프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플레이라고 부르죠. 상승장에서는 마법 같은 전략이에요. 실제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스트래티지는 3배, 4배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락장이에요. 이 구조가 거꾸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하락도 증폭됩니다. 시장에서 이 회사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금을 100억 원어치 가진 회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 회사 가치가 20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면 2배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이 회사가 앞으로 금을 더 모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예요. 스트래티지가 한때 이런 프리미엄을 3배까지 받았어요. 비트코인을 500억 원 가지고 있으면 회사 가치는 1,500억 원으로 쳐졌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이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할인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더 이상 이 회사의 비트코인 매집 스토리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2021년 여름부터 뭘 했냐면요, 회사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친 짓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비트코인을 사?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는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더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전환사채도 발행했고요.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이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계속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세일러는 더 샀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세일러 매집이라고 불렀죠. 그가 산다는 뉴스만 나오면 비트코인이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최고점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12만 6천 달러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7만 6천 달러까지 왔으니까 거의 42% 넘게 빠진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 2배 오를 때 스트래티지는 3배, 4배 올랐어요. 세일러는 영웅이 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홍콩의 보야 인터랙티브, 미국의 여러 중소기업들. 스트래티지처럼 하면 우리도 주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DAT,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금고에 비트코인 쌓기예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돈을 벌었죠. 따라하는 기업들도 돈을 벌었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가 뭐냐면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산이 안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2021년에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만약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은 묻혔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탐욕기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위기를 키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계속 돈이 되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했죠.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쓰러졌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때랑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71만 개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십니까? 전 세계 비트코인 1일 거래량이 약 300억 달러예요. 스트래티지가 가진 71만 개를 현재가로 환산하면 약 543억 달러입니다. 만약 이게 시장에 쏟아지면요. 시장이 감당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자금 조달 못하면 비트코인 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들고 있으면 되잖아.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도 발행했거든요. 이자를 내야 하고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야 해요.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주식 발행은 안 되고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뭡니까?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파는 겁니다. 아직 그 상황은 안 왔어요. 스트래티지가 현금을 22억 달러 정도 들고 있거든요. 당장 파산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의 인식이에요. 시장이 스트래티지가 팔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비트코인 가격을 누릅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4일 비트코인이 장중 72,945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거래량이 29억 3,500만 달러까지 터졌어요.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팔고 있을까요? 개인들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거예요. 누가 받고 있을까요? 큰 손들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비트코인이 하루에 50% 폭락했을 때 개인들은 3,000달러대에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6만 달러 찍었을 때 가슴 치며 후회했죠. 2022년 루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000달러까지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 끝났다며 다들 손절했는데 그 후 다시 올라왔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미노예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 그러면 추가 매집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매도 압력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게 다시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는 거죠. 눈치채셨습니까? 근데 이게 왜 삼성전자랑 연결되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빠지면 뭐가 같이 빠지는지 아세요? 나스닥 기술주예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하고 나스닥 기술주를 사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겹치거든요.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 ETF가 생긴 이후로 이 연결고리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리스크 오프 모드가 되면 비트코인 ETF도 팔고 기술주도 팔고 동시에 빠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0.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식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어제 미국 시장 보세요. 나스닥이 1.5% 빠졌고 AMD가 17% 폭락했어요. 퀄컴은 9%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6%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미국 반도체가 빠지면 한국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기회 아니야? 상대적으로 싸 보이잖아.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돈을 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머징 마켓 펀드, 글로벌 테크 펀드, 아시아 반도체 펀드, 이런 식으로 바구니 단위로 투자하거든요. 삼성전자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비중을 몇 %로 유지한다는 룰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미국에서 위험 신호가 오면 이머징 마켓 비중을 줄입니다. 그게 룰이에요. 삼성전자가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바구니를 줄여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삼성전자도 같이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는가의 비밀이에요. 종목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5조 원 넘게 판 거 개별 종목 분석해서 판 게 아닙니다. 글로벌 리스크 오프 신호에 맞춰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도 버튼을 누른 거예요. 돈은 국경을 넘어서 흐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금값도 같이 빠졌거든요. 원래 비트코인이 빠지면 금은 올라야 해요.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근데 왜 같이 빠졌냐? 비트코인과 금을 동시에 들고 있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손실이 나니까 그걸 메우려고 이익이 난 금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염입니다. 한 자산의 손실이 다른 자산의 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위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뭘 골랐냐? 진짜 금을 골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도미노가 연결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뭐가 생기냐?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1469원입니다. 1770원. 코앞이에요. 원초만 해도 1400원대였거든요. 2달 만에 70원 가까이 뛴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또 뭐가 생기냐?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달러 환상 가치가 떨어져요. 똑같이 들고 있어도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팔아요. 팔면 환율이 또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가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 스트래티지가 흔들리면 위험자산 전체에 경고등이 켜지고 그러면 나스닥 기술주가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외국인들이 글로벌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하고 그러면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을 빼고 돈을 빼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추가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예요. 태평양 건너 비트코인 7만 달러가 무너지면 서울의 삼성전자가 같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김 과장이 비트코인 한 번도 안 샀는데 왜 삼성전자가 빠지냐고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엄청난 돈을 번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며칠 전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지면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 죽음의 소용돌이가 뭐냐? 벌이의 분석은 이래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밑으로 가면 스트래티지는 약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8천억 원의 평가 손실을 봅니다. 이미 그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6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머리 표현으로 실존적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스트래티지가 자금 조달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합니다. 71만 개를. 이게 시장에 쏟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폭락해요.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사모았던 다른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합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홍콩의 보야 인터랙티브,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 연설 매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버리는 이걸 자가 증식하는 붕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스스로 커지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5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요? 버리 표현으로는 자본시장에 블랙홀이 열린다고 했어요. 비트코인뿐 아니라 금, 은,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같이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계속 돈이 되니까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했죠. 레버리지를 끼고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왜 경고했겠어요? 본인이 2008년의 그 구조를 직접 봤으니까. 그때 모기지 시장에서 본 패턴을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 더 무서운 건 이게 아직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열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지명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워시는 과거에 매파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금리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트럼프는 금리 내리라고 계속 압박했잖아요. 왜 매파를 안 쳤을까?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트럼프가 워시를 연준 의장에 앉히는 대신 워시가 트럼프 말을 듣기로 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연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 독립성이 흔들리면 뭐가 문제냐? 달러 신뢰가 흔들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오히려 강해져요. 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달러로 도망가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통화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뭐가 생기냐? 신흥국에서 돈이 빠집니다. 한국도 신흥국이에요. MSCI 기준으로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신흥국 주식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기본 공식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5조 원 판 거 단순히 비트코인 때문만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방아쇠였고 진짜 탄약은 달러 강세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비트코인 7만 달러 붕괴, 스트래티지, 손실 구간 진입 추가 매집, 불가능. 71만 개 매도 압력 인식, 비트코인 추가 하락, 나스닥 기술주 폭락, 외국인, 글로벌 리스크 오프, 이머징 마켓 비중 축소, 한국 주식 대량 매도, 원달러 환율 급등, 추가 매도 압력.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시작점이 있어요. 2021년으로 가볼게요. 그해 여름,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트래티지의 CEO예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회사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렸어요. 당시만 해도 미친 짓이라는 평가가 많았죠.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비트코인을 사? 근데 세일러의 논리는 이랬어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녹는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자기 돈으로 샀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오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더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원환사채도 발행했고요.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세일러는 더 샀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세일러 매집이라고 불렀죠. 그가 산다는 뉴스만 나오면 비트코인이 올랐거든요. 문제는 이걸 따라하는 기업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 홍콩의 보야 인터랙티브, 미국의 여러 중소기업들. 스트래티지처럼 하면 우리도 주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영어로 DAT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 금고에 비트코인 쌓기예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스트래티지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세일러는 영웅이 됐고 따라하는 기업들도 돈을 벌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구조가 뭐냐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거죠. 분산이 안 돼요. 한 방향으로만 쏠려 있는 거죠. 만약 그때 2021년에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나요? 만약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질문은 묻었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탐욕기 구조를 만들고 구조가 위기를 키우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구조가 안 바뀌는 걸까요? 위험한 거 다 알잖아요. 왜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걸까요? 여기에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래티지가 주식을 발행하면 누가 돈을 버냐? 투자은행이요. 수수료를 받거든요.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게 월가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계속 딜이 나오니까. 두 번째, 규제가 애매해요. 비트코인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증권이냐, 상품이냐, 통화냐. 미국에서도 SEC랑 CFTC가 서로 관할권 싸움 중이에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치적 후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불렀잖아요.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실제로 규제를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비트코인 위험하다고 말하겠어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투자자들이 원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사고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한 결과 이런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이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가 개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리먼 때처럼 구제금융 해주면 되잖아. 이게 네 번째 함정이에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자산이에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어요. 스트래티지가 무너져도 정부가 구제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은행이 아니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분류 안 돼. 네가 투자해서 네가 손해본 거지 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품이 빠지면 시장이 건전해지니까 굳이 구해줄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돈은 국경을 넘어서 흐릅니다. 근데 구제금융은 국경 안에서만 작동해요. 이 괴리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봐야 할 숫자를 정해두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첫 번째 지표예요. 7만 달러가 지지선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6만 8천, 6만 5천 달러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뉴스에서 비트코인 6만 달러대 진입이 뜨면 그때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두 번째 지표입니다. 1000번복 50원. 이하면 괜찮아요. 2170원을 넘으면 경고등이에요. 1500원을 넘으면 위험 구간입니다. 환율 앱 하나 깔아두시고 알림 설정해두세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세 번째 지표예요. 하루 2조 원 이하 순매도는 정상 범위입니다. 3조 원 넘어가면 주의. 5조 원 넘어가면 경고예요. 오늘처럼 5조 원 넘는 날이 이틀 연속 나오면 그건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구조적 이탈이라고 봐야 해요. 두 번째, 분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세요.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으면 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분산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전체가 하나의 바구니거든요. 그 바구니를 줄이면 안에 뭐가 있든 같이 팔려요. 진짜 분산은 외국인이 팔 때 안 빠지는 자산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달러 예금, 달러 채권, 금 이런 것들이요. 전부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만이라도 이런 쪽에 분산해 두면 오늘 같은 날 충격이 줄어요. 세 번째, 현금의 가치를 재평가하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 현금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기회예요. 시장이 패닉일 때 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지금 당장 풀베팅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삼성전자가 15만 원대면 싸 보이잖아요. 근데 더 싸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열어두셔야 해요. 현금 비중을 최소 20% 이상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바닥에서 살 총알이에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총알을 아껴두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80%가 넘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매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10% 이상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같은 날 방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생활비 6개월치 이상 있습니까? 없다면 시장이 더 빠졌을 때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에 물었죠. 비트코인 안 했는데 왜 내 삼성전자가 빠지냐고. 이제 답이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가 흔들리고, 스트래티지가 흔들리면 위험자산 전체의 경고등이 켜지고, 그러면 나스닥이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면 외국인들이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하고,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빼고, 돈을 빼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또 팔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 돈은 국경을 넘어서 흐릅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요, 같은 폭락장에서 한 사람은 패닉에 빠지고 한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한국 주식 비중이 80%가 넘습니까? 그렇다면 외국인 매도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예요.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이 10% 이상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같은 날 방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생활비 6개월치 이상 있습니까? 없다면 시장이 더 빠졌을 때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된 스트래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에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